교수님 함께 갈까요? 숨쉬기 운동만으로도 됩니다. 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팁 감사합니다. 많은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가 행복한 익산시를 꿈꾸며 안녕하십니까?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황지혜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 나의 자녀의 욕구에 따라 무엇이든 해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부모는 좌절감, 상실감, 죄책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고민이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일 함께 아파하는 부모님들,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영유아의 육아 및 훈육 방식에 대해 부모님들에게 원인에 따른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를 꿈꾸며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송순옥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내 아이지만 나도 잘 모르겠는 내 아이의 마음. 정작 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맞춤형 솔루션 및 육아 코칭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정신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요즘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들의 근황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필라테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까지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필라테스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해서 하긴 했는데 조금 힘이 들고요. 그렇지만 마음은 즐겁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필라테스 5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선배님이시네요. 네. 참 좋습니다. 할 때는 땀이 나고 힘들지만, 근데 지금 3주차 바빠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 다리 통증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우리 교수님 함께 갈까요? 숨쉬기 운동만으로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의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심각성까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오은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 부모도 노력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 노력이 아이랑 맞지 않아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의 문제 있는 행동의 기저에 깔린 원인, 특히 심리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고치려 하다 보면은 아이도 부모도 모두 지치게 되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심리적인 원인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연을 통해 우리 아이의 고민거리를 들어보고 그 문제의 원인과 지도법을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산시 영종동에 살고 있는 희찬이 엄마예요. 희찬이는 만 5세이고요. 요즘 희찬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희찬이는 동생이나 친구를 화가 나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립니다. 동생을 또 때렸어?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꾸짖어도 보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놀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를 밀거나 때린다고 선생님에게 종종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약속도 해보고 같은 행동으로 대행도 하고 하는데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요. 마트에 갈 때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장난감 등을 던지거나 부시고 심지어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희찬이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희찬이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희찬이 엄마의 사연을 들어보니 희찬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찬이 어머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연 속 희찬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힘들어 보입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아이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변화시켜서 부적절한 행동은 억제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하여 문제를 신중히 계획하고 수행하는, 평가하는 중요한 능력인데요. 미래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학교 생활도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 인기도 좋습니다. 사회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감도 높다 보니 친구들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기조절력은 다른 영역과도 상호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자기 조절 능력은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고 공감 능력이 높아서 또래 사회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하니 우리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조절 능력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충동성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학교 생활이나 또래 친구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연 속에 희찬이가 자기조절이 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희찬이의 어떤 사연을 보면서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인, 부모님의 과잉 보호. 이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무조건 허용하는 거죠. 무조건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율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무분별한 그런 허용은 또 아이들에게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조금 잃게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입니다. 아이의 공격성을 부모가 어떤 때는 하지 마, 안 돼, 제한하고 또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격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격성은 허용을 하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관성 없는 태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혼란을 줘서 굉장히 부모로서 가져야 될 신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이 부모도 교육관을 좀 가져서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 그런 성립을 기초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럴 때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ADHD 문제를 가진 아동입니다. 자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아동을 깊이 생각해 보면 ADHD 문제를 가진 아동은 종종 감정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ADHD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충동 조절이 부족하고요.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부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멈춰서서 상황에 대해 생각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결국 과장된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교수님, 저 오늘 새로운 사실 하나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실이요? 자기 조절 능력과 ADHD와의 관계. 전 사실 그 부분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ADHD와 자기 조절 능력이 이렇게 관계가 있다니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ADHD의 어떤 연관성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ADHD 아이들은 대체로 주 증상이 산만함과 충동성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조절 능력 부족으로 기인한 문제의 행동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를 가진 아이라면 ADHD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자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기 조절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주세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준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게 되면 자존감이 향상되며 타인의 감정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내 기분을 알아줄 거야 라는 믿음은요, 아이가 지금 당장 기분이 나빠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은 어때요? 막 뛰어다니고 충동 조절되지 않아서 막 친구 때리고 다니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렇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뛰어다니지 마라. 친구들은요? 왜 그래? 나 너랑 안 놀 거야.
쟤 왜 저런지 음.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 비난이라고 하죠. 이 아이들은 이런 행동 때문에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자존감이 더 저하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충동을 자기 조절이 되지 않아서요. 더 산만함과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세요. 저도 힘들 때 누군가가 제 마음을 공감해주면 굉장히 여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 때 누군가가 공감해주는 거. 네, 우리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기다리거나 상황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참거나 또는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체벌이나 폭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말로 훈육하되 정해둔 규칙 안에서는 항상 단호하고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요. 아이가 안쓰럽다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부담스럽다고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아유, 그냥 한 번만 넘어가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이의 주장을 무시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희찬이 사연을 살펴보니 희찬이는 마트에 갈 때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썼어요. 자, 이럴 때는 부모님들 규칙이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나 생일, 어린이날 등 특별한 날에만 장난감을 사준다거나 혹은 한 번에 하나만 산다는 규칙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떼를 부릴 때는 엄마랑 약속했지 오늘은 장난감을 살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이가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떼를 쓰더라도 부모님들 반드시 일관성 있게 행동하셔야 되고요. 잠시 마음이 약해져 엄마가 이 규칙을 무시하면 아이는 늘 같은 상황에서 떼를 쓰게 되지요. 자, 우리 희찬이 사연을 보면 동생이나 친구를 자주 때린다 이러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왜 때렸어?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꾸짖는 것부터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때린 아이와 즉시 분리시키고요. 일단 아이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화를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의 말을 들어줍니다. 때리는 건 좋지 않는 행동이야. 자, 너희는 때리지 않고 이 친구 얼마든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친구나 동생에게 반드시 사과하도록 하는 방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도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도덕성이 발달하는 만 4세 이후에는 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리니까 좀 일방적인 지시를 한다든지 아이 행동을 간섭하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 아이의 스스로의 결정을 사실은 연습을, 기회를 조금 뺏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아이들은 의존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들이 발생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서 그 아이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할 때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그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교수님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네네.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평상시에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선택권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지금 딸이 10살 여아인데요. 어린 시기부터 제가 조금 아이의 생각에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상황이 있으면 너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한번 선택해봐. 이런 걸 좀 유아기부터 계속 해왔던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기 전부터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옷집 같은 데도 갔을 때 보통 엄마들 같이 가면 저희 딸 좀 특이하게 쳐다봐요. 보통 엄마랑 같이 해서 엄마가 이거 입어봐, 저거 입어봐 라고 하는데 제 딸은 가자마자 본인이 쇼핑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그룹 컬러도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해서 옷을 딱딱 골라오는 거 보면 그래도 어릴 때 좀 기회를 많이 주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존중해 준 게 좀 이 아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옷을 고를 때 아이가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옷을 왜 우리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그럴 때 이 아이는 모든 옷을 다 사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옷을 사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집에 와서 그날은 조금 트러블이 있었죠. 근데 와서 얘기해주고 단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도 이해를 하게 됐고 지금은 가면 한두 벌 정도 사야 된다는 걸 인지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생각 중에 잘못이 한 번에 고치려는 단기적인 수정을 많이 생각하세요. 사실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아이도 부모님도 덜 힘들게 하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을 들어보니 되게 반성이 되는데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저는 유아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생각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또 양육을 하다 보면 왠지 지시? 이렇게 해야지. 이걸 먹어야지. 손을 씻어야지. 이런 강압적인 언어를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아이가 엄마, 나 뭐 할까? 엄마가 가르쳐 줘.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방금 교수님 말 들어보면서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단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첨가하자면 너무 어린 시기에 또 이 말을 듣고 너무 어린아이한테 선택권을 줘버리면 너무 방대하면 아예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주고 선택하끔 하다가 그 범위를 넓히는 게 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팁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솔루션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합니다. 결과에 대한 만족보다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에게 무조건 잘했네, 아유 착하네 라고 칭찬하기보다는 네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야. 땡땡이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이유를 함께 설명해주면 아이는 자기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자긍심, 성취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이가 스스로 서고 움직이면서 독립된 인간으로 자라나면서 18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자기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제력과 참을성을 매우 낮으며 이 시기에 부모의 힘겨루기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 2, 3세가 되면 무조건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자율성을 허용하는가의 문제에 있어 너무 제한하면 위축되고요. 소심해집니다. 또 자유를 너무 많이 주면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이라든지 어른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이라든지 중요한 규칙을 깰 때 등을 정해두고 일관성 있게 훈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디까지 자율성을 허용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제한하면 우리 아이가 위축되고 소심해진다고 하셨고요. 너무 자유를 주면 버릇없는 아이로 자란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네, 보통 2, 3세, 특히 3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는 양심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양심은 훈육과 칭찬인데요. 양심뿐만 아니라 자아상이라고 하죠. 셀프스팀, 자기 자존감을,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생기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의 훈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잘못했을 적에 어머니가 훈육을 할 때는 가슴이 쿵쿵쿵쿵 거리겠죠. 그것이 양심 발달의 신호입니다. 적당하게 양심을 발달시키려면 훈육이 필요하겠고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제한하면 위축되고 소심돼서 이 아이는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진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잘했어 하게 되면요. 이 아이는 양심이 발달하지 않아서 남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좀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했을 때는 칭찬을 과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아상이 높아지게 되고요. 잘못했을 때는 훈육을 아까 일관성 있게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이 발달하겠죠. 그럼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교수님 말씀대로 한번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아이가 잘하지 못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 낮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훈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자아상과 양심 발달은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도덕성, 양심 발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도덕성 발달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발달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영유아 시기를 인성교육과 연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게 통제력 그리고 자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부모님들께서 좀 관심 갖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조절력은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소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쌓이고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자기 조절력은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회적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하게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상황에 적합하게 자신을 잘 조절하게 된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고요. 이 성취감은 아까 말했던 자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자기 조절 능력이 안 되는 아이에 대한 원인과 지도법에 대해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분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엄마, 맘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 딸은 맘마 주세요. 진짜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는 말귀는 알아듣는데 말을 잘하지 못해요 라는 사연입니다. 땡땡이가 왜 말을 안 해요? 아니요, 집에서는 말을 잘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선택적 한 번쯤 고칠 수 있습니다.